저 불효자식! 부모를 버린 놈! 26해 전 봄비는 유난히 오래 내렸다.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실처럼 흘러내려 마당에 흙을 지지기고 장독대역 고무신을 검게 적셨다. 저녁밥을 지을까 말까 쌀독 바닥을 한 번 더 들여다보던 순간이었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똑똑. 처음엔 빗소리인 줄 알았다.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똑똑. 나는 젖은 앞치마로 손을 훔치고 대문을 열었다. 문틈으로 찬 공기가 들이치며 젖은 흙 냄새가 확 밀려왔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우산들이 지나가는 소리도 사람 목소리도 없었다. 다만 대문 앞 계단에 낡은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바구니 위엔 비닐이 대충 덮여 있었고 비닐 끝이 바람에 들썩였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나는 바구니를 들여다보지 못한 채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 아주 작은 울음이 들렸다. 으앙, 으앙. 울음은 약했고 비에 묻히는 듯했다. 나는 급히 비닐을 걷었다. 바구니 안엔 갓난아이가 있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은 주먹 쥔 채로 허공을 더듬고 있었다. 젖은 담요는 차가웠다. 아이의 숨결이 내 손가락 끝에 닿자 그제야 나는 움직였다. 어머나, 어머나, 이게 아이를 안아 올리려다 바구니 한쪽에 접힌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종이는 물에 젖어 가장자리가 풀려 있었다. 글씨는 급하게 쓴 듯 삐뚤었고 몇 군데는 번져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업이 망해서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잠시만 맡겨주세요. 그때의 나는 이미 60을 훌쩍 넘긴 몸이었다. 잠시 그 단어가 종이에서 튀어나와 내 목을 조이는 것 같았다. 나는 종이를 쥐고 다시 아이를 봤다. 아이는 울다 지쳐 입을 벌린 채 숨을 헐떡였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따뜻해야 할 생명이 차가웠다. 이러면 안 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은 이미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대문을 닫으며 나는 골목을 한 번 더 훑쳤다. 누군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빗소리만 자꾸만 쏟아졌다. 그날 밤 나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다. 솥뚜껑 위로 김이 올라오고 젖은 담요는 불 앞에서 말라가는데도 마음은 더 축축해졌다. 아이는 겨우 우유를 받아먹고 잠들었다. 우유가 어디서 났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다. 그저 다음 집 김씨 아주머니에게 빌려온 돈으로 분유를 샀고 그 분유값을 언제 갚을지도 모르면서 고개를 숙였을 뿐이다. 아이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코끝이 작고 입술이 옅었다. 눈두덩은 통통했고 한쪽 뺨엔 아주 작은 점이 있었다. 내 아들 민수의 어릴 적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종이를 다시 펼쳤다. 어머니라는 호칭이 가장 아팠다. 그는 아직도 나를 어머니라 부르면서 어머니에게 이런 걸 맡기고 도망쳤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아이가 다시 울었다. 울음은 점점 커졌다. 나는 젖을 물릴 수 없으니 분유를 타야 했다. 그런데 분유통은 벌써 바닥이 보였다. 나는 찬물로 손을 씻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잠시라 했지. 잠시라. 그러나 그 잠시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들을 찾아 나섰다. 우산을 쓰고 비가 멈춘 골목을 헤매며 민수가 예전에 드나들던 공장과 사무실을 다 뒤졌다. 사람들은 모른 척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혀를 찼다. 아유, 그 집 아들.
빚쟁이들이 며칠 전부터 들락거렸어요. 애까지 버리고 갔다고요? 세상에. 애까지 버리고. 그 말이 귀에 박혔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시선을 느꼈다. 동네는 좁았고 소문은 더 빨랐다. 며칠 후 빚쟁이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쿵, 쿵, 쿵. 여기 민수 씨. 어머니 집 맞죠? 민수 어딨어요? 돈 갚아야지. 없어요. 나도 몰라요. 나는 아이를 안고 문을 반쯤만 열었다. 남자들의 눈이 내 품을 스쳤다. 그 눈빛에서 연민도 조심도 없었다. 그저 계산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문을 꽉 잠그고 살았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젖은 수건으로 문틈을 막기도 했다. 이 아이를 돌려보내야 한다. 나는 몇 번이고 그렇게 생각했다. 경찰서에 가야 하나, 동사무소에 가야 하나. 그러나 아이의 체온이 내 품에 오래 머물수록 그 생각은 부끄러움처럼 작아졌다. 밤마다 아이는 내 손가락을 꼭 잡고 잠들었다. 그 작은 힘이 내 결심을 부수었다.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다. 나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준이라고. 봄비 속에서 온 아이니까 여름에도 지치지 말라고. 그날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으로 말했다. 너는 버려진 게 아니다. 내가 데려온 거다. 그 말을 한 뒤부터 나는 더 이상 잠시라는 단어를 믿지 않았다. 대신 현실을 세기 시작했다. 기저귀가, 분유가, 예방접종 날짜,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 내 손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야 했다. 나는 60을 넘긴 나이에 새벽 청소 일을 나갔다. 첫날은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다. 새벽 4시 어두운 건물 복도를 밀대로 문지르며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목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아이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웃는 순간 그 생각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낮에는 파출부를 했다. 남의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때를 긁어내며 나는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질문을 삼켰다. 민수는 어디에 있을까? 저녁엔 식당으로 갔다.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도 일을 했다. 손님들이 남긴 밥풀을 치우며 나는 하준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이가 굶지 않게 하려면 남의 밥풀도 내 밥이었다. 하준은 자라났다. 처음 걸었을 때, 처음 말을 했을 때, 열이 나서 밤새 토했을 때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만 혼자인 건 아니었다. 아이도 나와 함께 버티고 있었다. 하준은 울다가도 내 얼굴을 보면 웃었다. 내가 웃어주면 더 크게 웃었다. 아이가 웃으면 세상도 잠깐은 덜 잔인해 보였다. 시간은 그렇게 쌓였다. 봄비는 어느새 여름 장마가 되었고 가을비가 되었고 겨울 눈이 되었다. 그리고 아이는 할머니라는 말을 가장 먼저 또박또박 말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몰라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이 아이를 손주가 아니라 내 아들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누가 뭐라 하든 내게는 그랬다. 내가 키웠고, 내가 살렸고, 내가 지켰으니까. 그리고 20해가 흘렀다. 하준은 공부를 잘했다.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고 졸업하자마자 작은 IT 회사에 들어갔다. 나는 그 회사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지만 하준의 눈빛만은 알 수 있었다. 그는 자기 길을 찾은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하준이 퇴근길에 작은 케이크를 사왔다. 할머니, 우리 회사 잘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예언처럼 남았다. 몇 년 뒤 뉴스에 회사 이름이 나왔다. 상장, 대박, 젊은 개발자.
화면 속 사진에서 하주는 낯설 만큼 멀쩡한 옷을 입고 있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에게만 박수를 친다. 그리고 그 박수 소리가 골목 끝까지 흘러들어온 어느 날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나는 그 목소리에 26해 전 봄비 냄새를 다시 맡았다. 아이의 울음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다. 밤마다 귀에 맴돌았고 낮에는 손끝에 남았다. 하준이 잠든 사이에도 나는 괜히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어 숨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곤 했다. 숨결이 미약해질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꿈처럼 사라질까 봐서였다. 현실이 너무 가혹하면 기적은 쉽게 부서진다. 동네는 빠르게 눈치를 챘다. 어느 집에서 갓난아기가 울고 어느 집에서 분유 냄새가 나면 그 다음은 소문이다. 골목의 아낙네들은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말을 삼켰고 아이를 안고 있으면 시선을 피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팠다. 그 집 할머니가 손주를 키운대. 아니, 아들이 버리고 갔대. 그 나이에 애를. 미쳤나 봐. 나는 들은 척하지 않았다. 아니, 들을 수 없었다. 아이의 울음소리와 냄비 끓는 소리와 내 심장 소리만으로도 머리가 가득 찼다. 남의 혀끝에서 나오는 말까지 품을 여유는 없었다. 하주는 잘 먹지 못했다. 분유는 비쌌고 내 수입은 들쭉날쭉했다. 새벽 청소일을 나가면 하루에 10,000원 남짓 벌었고 파출부를 가도 하루 품삯은 정해져 있었다. 아기가 우는 소리에 잠을 못 잔 날이면 내 손은 더 자주 떨렸다. 그 떨림으로 분유를 흘릴까봐 나는 숟가락을 두 손으로 잡았다. 한 번은 하준이 밤새 열이 내려가지 않았다. 얼굴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고 숨이 가빠졌다. 나는 겁이 나서 아이를 이불에 싸안고 병원으로 뛰었다. 접수대에 앉은 간호사는 보험증을 내놓으라고 했다.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데 한참이 걸렸다. 간호사는 잠시 나를 보더니 아이를 먼저 데려가게 했다. 의사는 해열제를 놓으며 말했다. 돈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아이부터 봐야죠. 그 한마디에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바닥만 봤다. 병원비는 결국 빚이 되었다. 다음 달 파출부 월급에서 떼어 갚아야 했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눕히고 나서야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울음은 소리 없이 나왔다. 이 아이를 데려온 게 잘한 일인지 아니면 무모한 짓인지 그 경계가 흐려졌다. 하지만 아이가 잠든 얼굴로 내 손을 꼭 잡고 있을 때면 그런 생각은 모두 부끄러워졌다. 하준이 처음으로 웃은 날 나는 그 웃음을 혼자 봤다. 아무도 없었다. 민수도 수진도 아무도. 아이는 나를 보고 웃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날부터 이 아이의 모든 처음을 혼자서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걸음마 말, 첫이. 아이의 첫 말은 엄마가 아니었다. 할머니였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국자를 떨어뜨렸다. 그 단어가 내 인생을 다시 정의하는 것 같았다. 나는 할머니였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었다.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처리할 때 공무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친부모는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 사실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나는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있었다. 그들이 돌아올 가능성보다 이 아이를 지킬 필요가 더 컸다. 하주는 유난히 조용한 아이였다. 울다가도 금세 그쳤고 배가 고파도 조금만 참았다. 아마도
내가 바쁜 걸 눈치챘을 것이다. 아이는 어른보다 훨씬 빨리 상황을 배운다. 그 작은 몸으로 이 집의 형편을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기 위해 나 자신을 갈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낮에는 파출부로 남의 집을 돌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넘었다. 그때 하주는 보통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그날 번 돈을 봉투에 넣었다. 봉투는 점점 두꺼워졌다가 다시 얇아졌다. 병원비, 기저귀, 분유, 옷. 아이는 자라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의 소식이 들려왔다. 동네 사람에게서였다. 그 집 아들 외국으로 도망갔대. 빚 때문에. 며느리도 같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 한쪽이 비어버린 느낌이 들었지만 그 빈자리를 채울 시간조차 없었다. 아이가 울고 있었으니까. 하준이 3살이 되던 해 나는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알아보았다. 비용을 듣고 잠시 숨이 막혔다. 그러나 아이를 혼자 두고 일을 나갈 수는 없었다. 나는 더 많은 일을 잡았다. 손이 더 거칠어졌고 허리가 더 아팠다. 그래도 아이가 또래와 웃고 뛰는 걸 보니 그 아픔이 조금은 덜했다. 비 오는 날이면 나는 늘 그 봄비를 떠올렸다. 대문 앞에 바구니, 젖은 종이, 잠시라는 단어. 그 단어는 이제 나에게 조롱처럼 들렸다. 이 아이의 인생에서 잠시는 없었다. 모든 순간이 진짜였다. 하준이 유치원에서 돌아와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다. 크레파스로 그린 집과 그 앞에 서 있는 2사람. 하나는 키가 컸고 하나는 작았다. 이게 누구니? 할머니랑 나. 그 그림 속에는 민수도 수진도 없었다. 아이의 세계에서 나는 유일한 보호자였다. 그 사실이 무겁게 느껴지면서도 이상하게도 자랑스러웠다. 밤이 되면 나는 아이 옆에 누워 미래를 생각했다. 이 아이가 학교에 가면 교복은 어떻게 하지? 책값은, 급식비는. 그 모든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파도 한가운데서도 나는 이 아이를 놓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하주는 그렇게 내 품에서 자라났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선택된 아이처럼. 내가 선택했고 아이도 나를 선택했다. 그게 우리가 가족이 된 방식이었다. 하준이 5살이 되던 해 나는 그를 동네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에 보냈다. 어린이집보다 조금 더 싸고 무엇보다도 학교와 붙어 있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었다. 처음 등원하던 날 하주는 내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꽉 쥐고 교실 문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다. 금방 끝나. 할머니가 여기 있을게.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더 불안했다. 이 아이를 혼자 세상에 맡긴다는 게 다시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결국 선생님이 나와 하준의 손을 떼어 놓았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눈만 크게 뜨고 나를 봤다. 그 눈빛이 마음을 찔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 교실 창문에 아이의 얼굴이 보일까 봐서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허전했다. 그날부터 나의 하루는 더 촘촘해졌다. 아침에 하준을 보내고 곧바로 청소 일을 나갔다. 점심 무렵에는 파출부로 다른 집에 가서 밥을 했다. 오후엔 다시 하준을 데리러 갔다가 저녁에는 식당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 하준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하루를 대신 살아준 듯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하준이 7살이 되던 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 날
나는 가지 못했다. 새벽 청소일이 있었고 빠지면 하루치 임금을 잃어야 했다. 나는 아이의 교복을 전날 밤 다려놓고 작은 가방에 준비물을 넣어두었다. 아침에 하주는 깔끔한 교복을 입고 나왔다. 할머니, 나 혼자 가도 돼.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렸다. 7살 아이가 벌써부터 혼자 가겠다고 말하는 건 나를 배려하는 것이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아이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서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빗자루를 쥐고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입학식에 가지 못한 죄책감이 나를 계속 괴롭혔다. 며칠 뒤 하준이 작은 상처를 달고 집에 왔다. 무릎에 피가 맺혀 있었다. 왜 이래? 넘어졌어. 나는 아이를 씻기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학교는 어때? 괜찮아.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건 오래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는데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쟤 엄마 없어. 할머니랑 산대. 버려진 애래. 그 말들이 내 귀에 꽂혔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하준이 앞에서 그러지 않았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아이를 안았다. 할머니, 응? 나 진짜 버려진 거야?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를 더 세게 안았다. 아니야. 넌 내가 선택한 거야. 그 말이 아이에게 위로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 밤 하주는 내 품에서 잠들었다. 돈은 늘 부족했다. 교과서가, 준비물, 급식비. 학교에서 오는 공문은 대부분 돈 이야기였다. 나는 하나하나 계산하며 어디서 더 아낄 수 있을지 고민했다. 어느 날 하준이 수학여행 안내장을 들고 왔다. 할머니, 이거 금액을 보는 순간 나는 종이를 접었다. 당장 낼 수 없는 돈이었다. 이번엔 안 가도 돼. 왜? 다음에 가면 되잖아. 아이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다. 아이는 친구들이 여행 가방을 끌고 학교를 나서는 날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날 더 오래 일을 했다. 아이가 겪었을 허전함을 돈으로라도 메우고 싶었다. 밤에 돌아와 나는 하준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내 평생을 따라다닐 줄은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준은 잘 자랐다.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은 아이를 칭찬했다. 공부는 아이가 세상과 싸우는 방법이 된 듯했다. 나는 아이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볼 때마다 조용히 기도했다. 이 아이가 나보다 멀리 가기를. 하준이 10살이 되던 해 민수의 이름을 다시 들었다. 이번엔 채권자에게서였다. 아들분이 아직 돈을 안 갚아서요. 어머니가 대신 좀.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손을 떨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이 아이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더 열심히 일했다. 그날 밤 하준이 말했다. 할머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할머니 일 안 해도 돼. 왜? 할머니 힘들잖아. 나는 웃었다. 아이의 말이 귀여워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일러서 너무 아파서였다. 할머니는 괜찮아. 아니야. 나 다 봤어. 할머니 손 맨날 아파. 아이의 작은 손이 내 거칠어진 손을 만졌다. 그 온기가 내 모든 고생을 정당화해 주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왜 내가 이런 삶을 사나 묻지 않았다. 대신 이 아이를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나를 생각했다.
버려진 봄은 그렇게 나와 하준을 묶어 놓았다. 비가 그치고 꽃이 피어도 우리는 그 봄을 잊지 않았다. 그 봄이 없었다면 이 가족도 없었을 테니까. 하준이 11살이 되었을 무렵 나는 더 이상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새벽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허리가 굽어 펴지지 않았고 손가락은 컵 하나 제대로 쥐지 못할 만큼 저렸다. 그래도 쉴 수는 없었다. 하준은 잘하고 있었고 잘한다는 건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선택을 요구한다는 뜻이었다. 아이의 교복이 작아질 때마다 나는 속으로 계산을 했다. 이걸 다시 사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입혀도 될지. 바짓단을 풀고 셔츠 소매를 느려보며 최대한 버텼다. 그래도 결국은 새 옷이 필요해졌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거울 앞에서 자신의 키가 커진 걸 보는 눈빛에는 기쁨보다 미안함이 더 많았다. 할머니, 이거 아직 입을 수 있어. 그래도 너무 짧아. 괜찮아. 그 괜찮아라는 말이 아이에게는 가장 쉬운 거짓말이 되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비용은 더 커졌다. 참고서, 문제집, 학원. 선생님은 하준의 성적을 보고 학원을 권했다. 이 아이, 잘하면 더 갈 수 있어요. 나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두려웠다. 더 갈 수 있다는 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결국 나는 야간 청소까지 더했다. 하루 4시간 자는 날이 늘었다. 그래도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책을 펴는 모습을 보면 피로는 잠시 사라졌다. 하준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했다. 아이는 친구들과 놀 시간에도 도서관에 갔고 주말에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런 아이를 보며 한편으로는 미안했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해? 할머니 힘들잖아. 그거랑 공부랑 무슨 상관이야? 나 잘 되면 할머니 안 힘들어질 거잖아. 아이의 논리는 단순했고 그래서 더 무거웠다. 나는 아이에게서 미래를 빌리고 있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하준은 가끔씩 화를 냈다. 이유 없는 짜증, 방문을 쾅 닫는 소리.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세상에 대한 분노였다. 친구들의 부모 이야기, 여행 이야기, 학원 이야기 속에서 하준은 늘 빠져 있었다. 나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다. 어느 날 하준이 말했다. 나중에 우리 집도 크게 살 수 있을까? 그럼, 엘리베이터 있는 집? 그래. 엘리베이터도 있는 집. 나는 아이의 상상에 맞장구를 쳤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이에게는 꿈이 필요했고 그 꿈이 그를 버티게 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하준의 성적은 전국 상위권이 되었다. 장학금이 가능하다는 말에 나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했다. 그 덕분에 학원비를 줄일 수 있었고 아이는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아이가 밤늦게까지 책을 보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기도했다. 이 아이가 나보다 오래 더 밝게 살기를. 대학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 나는 그 봉투를 한참이나 쥐고 있었다. 손이 떨려서 뜯지 못했다. 하준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열어봐. 합격이라는 2글자가 보이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기쁨과 안도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이는 나를 안았다. 그 품이 이제는 내가 안아주던 아이의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사람의 것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학 생활도 공짜는 아니었다. 장학금이 있었지만 생활비는 필요했다. 나는 여전히 일을 했다. 하준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말렸다. 너는 공부만 해. 할머니, 나도. 괜찮아. 그 말은 여전히 거짓이었다. 하지만
이 거짓말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하주는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다. 코딩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웠고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 화면에 적힌 글자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아이의 눈빛이 빛나는 건 알 수 있었다. 이거 되면 진짜 대박이야. 뭐가? 그 단어는 나에게 낯설었지만 아이에게는 미래였다. 나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일을 나갔다. 몸은 점점 더 느려졌지만 마음만은 빨라졌다. 이 아이가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키운다는 건 결국 놓아줄 준비를 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고 있었다. 하준이 20살이 되었을 때 나는 그 아이의 등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내 어깨보다 작지 않았고 어릴 적처럼 쉽게 안길 크기도 아니었다. 그래도 아이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면 나를 찾았다. 밥을 먹기 전에도 잠들기 전에도 할머니, 그 부름이 여전히 이 집의 중심이었다. 하주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났다.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는 동기들, 부모가 차려준 방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그 사이에서 하주는 조용히 웃기만 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포기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그는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성적표로, 프로젝트로 자신을 증명했다. 2학년이 되던 해 하주는 작은 개발 동아리에 들어갔다.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고 집에 돌아오면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 속 코드들이 빠르게 바뀌는 동안 나는 옆에서 조용히 물을 끓였다. 그게 뭐야?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 만들어 보는 거야. 그 말이 모호했지만 아이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밥을 차려놓고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돈은 여전히 빠듯했다. 장학금이 있어도 교통비와 책가, 생활비는 필요했다. 나는 은행에서 작은 대출을 받았다. 이자율이 어떤지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중요한 건 하준이 다음 학기를 무사히 다니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하준이 나를 보며 말했다. 할머니, 나 회사 다녀볼까 해. 공부는? 병행할 수 있어. 작은 회사야.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아이는 이미 어른이었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보였다. 하주는 그렇게 작은 IT 회사에 들어갔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는 첫 월급으로 내게 작은 케이크를 사왔다. 할머니, 이거. 그 케이크는 내가 평생 받아본 어떤 선물보다 달콤했다. 회사 일은 쉽지 않았다. 하주는 종종 새벽에 들어왔다. 눈이 충혈된 채로 그래도 노트북을 놓지 않았다. 나는 아이의 등을 보며 그가 나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갈고 있다는 걸 느꼈다. 다만 그의 도구는 빗자루가 아니라 코드였다. 그 무렵 민수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다. 빚쟁이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은 포기했을 것이다. 나는 그 공백이 오히려 불안했다.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것처럼. 하주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회사에서 정식 직원 제의를 받았고 동아리에서 만든 앱이 작은 주목을 받았다. 그 앱은 사람들이 일정을 관리하고 돈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나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몰랐지만 하준의 얼굴이 밝아진 건 알 수 있었다. 이거 잘 되면 진짜 바빠질 거야. 몸 상하지 않게 해. 괜찮아. 지금이 제일 재밌어. 그 말이 나에게는 가장 위험하게 들렸다. 재밌다는 건 멈출 수 없다는 뜻이니까. 나는 여전히 일을 했다. 손목이 아파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렸고 허리는 오래 서 있지 못했다. 병원에 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시간을 낼 수 없었다. 하준이 아직 날 필요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식당에서 그릇을 나르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세상이 빙글 돌았고 손에서 접시가 떨어졌다. 깨지는 소리보다 아이 생각이 먼저 났다. 혹시 하준이 집에 돌아와 나를 찾을까봐. 병원 침대에 누워 나는 처음으로 일을 쉬어야 했다. 그 며칠 동안 하준이 나를 간호했다. 밥을 해주고 약을 챙겨주고 병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아이의 손길이 어릴 적 내가 해주던 것과 닮아 있었다. 할머니,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마. 그래도 이제 내가 벌잖아. 그 말이 나를 울게 했다. 키운다는 건 결국 이런 순간을 기다리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하준은 말했다. 할머니, 나 월급 올랐어. 그래? 그리고 우리 앱 투자 받았어. 그 순간 나는 이 아이의 삶이 다른 궤도로 들어섰다는 걸 느꼈다. 내가 밀어준 손이 이제는 세상과 맞닿아 있었다. 투자를 받았다는 말은 나에게는 여전히 낯선 언어였다. 하지만 하준의 얼굴이 달라진 것은 분명했다. 피로에 절어있던 눈빛에 오랜만에 여유가 비쳤다. 아이는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조금은 편해질 거야. 뭐가? 돈도, 생활도.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 아이는 모를지도 모른다. 그 약속 속에는 내 평생의 노동이 보상받는 느낌이 들어 있었다. 하준의 회사는 빠르게 바빠졌다.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집에서도 회의가 이어졌다. 나는 아이가 집에 있을 때마다 조용히 음식을 내왔다. 그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집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하준이 내 앞에 앉아 말했다. 할머니, 우리 이사할까? 왜? 여기 너무 낡았잖아. 엘리베이터 있는 집. 그 말이 오래전 아이가 했던 꿈과 겹쳐졌다. 나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이 아이가 나를 데리고 더 나은 곳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나는 여전히 소소한 일을 했다. 이제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몸을 가만히 두는 게 오히려 더 힘들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쉬는 법을 배우는 건 쉽지 않았다. 하준은 그런 나를 보며 웃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그만 일해도 돼. 그럼 심심해. 그럼 나 도와줘. 그 말에 나는 다시 한번 아이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이제는 내가 아이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일하는 기분이었다. 집에는 처음으로 여유라는 게 생겼다. 냉장고가 비어 있지 않았고 난방을 아끼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그 평범한 변화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평온한 틈으로 오래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걸 나는 아직 몰랐다. 하준이 세상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건 돈이 아니라 시선 때문이었다. 회사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어린 개발자로 보지 않았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가 만든 기능을 기준으로 회의를 열었다. 하준은 그런 변화에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매일 새로운 긴장을 안고 살았다. 회사에서는 경쟁이 일상이었다. 더 좋은 아이디어, 더 빠른 코드, 더 많은 성과. 하준은 그 경쟁 속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노트북은 늘 옆에 있었다. 나는 아이가 밥을 먹는 동안에도 화면을 흘끗거리는 모습을 보며 그가 이미 나와 다른 속도로 살고 있다는 걸 느꼈다. 회사 어때? 바빠.
힘들면 쉬어. 지금은 못 쉬어. 그 말에는 어린 시절 내가 했던 말과 같은 무게가 담겨 있었다. 지금은 버텨야 할 때라는 것. 하준의 앱은 점점 사용자 수가 늘었다. SNS에서 입소문이 났고 기사도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 기사 속에 적힌 하준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어보며 이게 꿈이 아닌지 확인하곤 했다. 그 아이가 세상에 기록되고 있었다. 그러나 성공의 그림자는 길었다. 투자자들은 더 많은 성과를 요구했고 회사는 성장 속도를 맞추기 위해 사람들을 더 몰아붙였다. 하준은 회의와 개발을 오가며 하루 16시간을 일했다. 집에 돌아오면 말수가 줄었다. 어느 날 하준이 늦은 밤에 말했다. 할머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럼 근데 가끔 무서워. 그 무서움은 실패가 아니라 추락에 대한 것이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프다는 걸 하준도 알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가 어디까지 가든 돌아올 곳은 여기에 있다는 걸 기억해. 그 말이 하준에게 위로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준의 세계에는 점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다. 동료, 투자자, 기자. 그 중에는 지은도 있었다. 그녀는 회사의 마케팅 팀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고 하준과는 자주 회의를 하며 얼굴을 마주쳤다.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솔직함을 느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다. 지은은 우리 집의 낡은 가구와 좁은 거실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대신 하준을 자연스럽게 도왔다.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나에게 차를 내왔다. 그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하준은 지은과 함께 있을 때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회사 이야기뿐 아니라 사소한 농담도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아이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하지만 세상은 늘 공짜로 무언가를 주지 않았다. 하준의 성공이 알려질수록 과거는 더 선명해졌다. 인터넷에는 그의 이력과 배경을 캐내려는 글들이 올라왔다. 젊은 억대 개발자, 흑수저 신화. 나는 그 단어들이 싫었다. 흑수저라는 말은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날을 버텨왔는지를 너무 가볍게 만들었다. 하준은 그런 기사들을 보며 웃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이야기해. 그게 좋니? 모르겠어. 그냥 이상해. 그 이상함 속에는 기쁨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아이의 세계가 점점 커지는 걸 보며 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것이 슬프면서도 당연했다. 키운다는 건 결국 자신을 필요 없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니까. 하준은 여전히 집에 돌아와 나를 불렀다. 그러나 그 부름의 음색은 예전과 조금 달랐다. 더 어른의 것이었다. 하준의 이름이 점점 더 알려지면서 회사에는 새로운 사람들로 가득 찼다. 투자사 직원들, 외부 컨설턴트, 홍보 담당자. 그들은 모두 하준을 보며 계산했다. 그의 아이디어가 얼마의 가치인지, 그의 얼굴이 얼마의 광고 효과를 내는지. 하준은 그 시선을 견디며 더 완벽해지려고 애썼다. 어느 날 하준은 회의에서 자신의 기획이 묵살당했다. 투자자 한 명이 냉정하게 말했다. 이건 수익 모델이 약합니다. 그 말에 하준은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자신이 밤을 새워 만든 것, 사람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것을 숫자로만 평가받는 순간이었다. 그는 회의실을 나와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다. 그날 집에 돌아온 하준은 말이 없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러나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국을 내놓았다.
아이는 국을 한 숟갈 먹고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나 가끔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그 말 속에는 성공보다 더 큰 혼란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그런 하준을 가장 가까이서 봤다. 회사에서, 집에서. 그녀는 하준에게 단순한 위로 대신 현실적인 말을 해주었다. 오빠, 사람들이 돈 얘기하는 건 당연해. 근데 우리가 처음 이 앱 만든 이유 기억해? 사람들 편하게 살게 하려고. 그거 잊지 마. 그 말에 하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처음 코드를 짜던 밤 할머니가 옆에서 잠들어 있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 기억이 다시 그를 붙잡아 주었다. 하준은 더 깊이 일에 몰두했다. 팀을 이끌고 제품을 개선하고 투자자들을 설득했다. 성공은 점점 더 가까워졌지만 동시에 그는 더 외로워졌다. 그의 세계는 커졌지만 그 안에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 와중에도 나는 여전히 그의 가장 오래된 청중이었다. 그는 가끔씩 나에게 회사 이야기를 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는 잠시라도 계산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어느 밤 하준이 말했다. 할머니, 나 이 회사로 정말 크게 가볼까 봐. 그래, 무서워도 무서운 게 당연하지. 그래도 가야 할 길이면 가는 거야. 그 말은 내가 평생 나 자신에게 해왔던 말과 같았다. 하준과 지은의 관계도 깊어졌다. 둘은 회사 밖에서도 자주 만났고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지은은 하준의 과거를 들었고 하준은 그녀가 가진 불안과 외로움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갔다. 그러나 하준의 과거는 완전히 묻히지 않았다. 어느 날 인터넷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저 개발자 사실 부모한테 버려진 애라던데. 그 문장을 본 순간 하준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그 글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아이가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준은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나는 그의 방문 앞에 서서 안에서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를 들었다. 그는 분노와 불안을 다시 코드로 바꾸고 있었다. 그 글이 올라온 뒤 회사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누군가는 호기심을 숨기지 않았다. 하준은 회의실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 속에는 동정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언제나 소비의 대상이 된다. 하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터뷰 요청이 와도 그는 가족 이야기를 피했다. 기자들은 그 침묵을 더 흥미롭게 여겼다. 나는 그런 기사들을 읽으며 이 아이가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번에는 가난이 아니라 시선과의 싸움이었다. 지은은 그를 지켜보며 조용히 옆에 있었다.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고 어떤 날은 함께 야식을 먹었다. 그 평범한 시간이 하준에게는 숨을 고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어느 저녁 하준이 말했다. 할머니,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알아. 그래서 그게 좀 쉬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네가 살아온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알아. 근데 세상이 그걸 어떻게 보든 너는 네 삶을 산 거야. 그 말이 완전한 위로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에서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숫자와 일정이 빽빽한 문서들이 오갔고 하준은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한 명의 개발자가 아니라 회사의 얼굴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얼굴 뒤에 숨은 피로와 두려움을 나는 집에서만 볼 수 있었다.
하주는 밤마다 지쳐 돌아왔다. 그러나 아침이면 다시 정장을 입고 나갔다. 그 반복 속에서 그는 점점 단단해졌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를 부서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하준이 내게 말했다. 할머니, 우리 회사 상장해. 그게 뭐니? 이제 진짜 큰 회사 되는 거야. 그 말 속에는 긴 여정의 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는 알 수 있었다. 바구니 속에서 울던 아이가 이제는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있었다. 하주는 그날 나를 꼭 안았다. 할머니, 나 여기까지 왔어. 그 말은 나에게 보내는 보고이자 자신에게 하는 확인이었다. 회사가 상장된 날 하준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축하 메시지, 투자사 연락,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집안은 갑자기 다른 세계와 연결된 것처럼 소란스러워졌다. 나는 그 소리들이 모두 낯설었고 동시에 무서웠다. 이 아이의 삶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손에 닿게 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 하주는 화면에 뜨는 숫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숫자들은 우리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만큼 컸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환희보다 멍한 표정이 먼저 떠올랐다. 이게 끝이야.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하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더 큰 부담의 시작이었다. 회사 주가는 빠르게 올랐다. 하준의 지분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변했다. 언론은 그를 젊은 억만장자라고 불렀고 방송 출연 요청도 들어왔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이가 너무 멀리 가버릴까봐 두려웠다. 성공은 사람을 데려가고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하주는 점점 더 바빠졌다. 회의, 인터뷰, 해외 출장이 이어졌다. 집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나는 빈 방을 보며 아이의 발자국을 더 자주 떠올렸다. 그래도 그는 전화로 안부를 전했다. 할머니, 밥 잘 챙겨 드세요. 그래. 너도. 그 짧은 통화가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었다. 어느 날 하준의 회사 로비에서 사진을 찍는 기자들을 TV로 보았다. 그 가운데 서 있는 하준의 모습이 낯설었다. 잘 차려입은 옷, 자신감 있는 표정. 그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화면을 오래 보지 못하고 TV를 껐다. 성공의 그림자는 곧 나타났다. 인터넷에는 하준의 과거를 캐는 글들이 쏟아졌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왜 할머니와 살았는지, 누군가는 미담으로, 누군가는 약점으로 그 이야기를 썼다. 나는 그 글들을 보며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세상이 이미 열려버렸다는 걸 알았다. 하준은 그런 기사들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그는 창가에 서서 오래밖을 보았다. 그 침묵 속에는 어릴 적 골목에서 혼자 서 있던 아이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지은은 그런 하준을 붙잡았다. 오빠, 이건 다 지나갈 거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 사람들 말보다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 그 말이 하준을 완전히 안심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준은 나를 위해 작은 선물을 사왔다. 새 코트, 새 신발. 나는 그 옷을 입어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이런 거 필요 없어. 필요해. 이제 할머니도 좀 편하게 사세요. 그 말이 아이의 성장과 동시에 나의 퇴장을 의미하는 것 같아 나는 잠시 슬퍼졌다. 키운다는 건 결국 자신을 필요 없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다. 그러나 그 평온한 순간들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민수 씨 어머님 되십니까? 그 이름이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계산이 있었다. 손주님이 크게 성공하셨더군요. 그 한마디에 나는 이 성공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 직감했다. 해외로 도망치듯 나가 작은 무역 일을 하며 근근히 살다가 마지막 사업마저 망하자 그들이 붙잡은 것이 하준의 성공 소식이었다. 그 전화는 끊긴 뒤에도 내 손에 오래 남아 있었다. 민수라는 이름이 이제는 뉴스보다 더 큰 소음처럼 들렸다. 나는 하준에게 말하지 않았다. 괜히 그의 세계에 다시 그 사람의 그림자를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자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뒤 회사 근처에서 하준을 기다리는 두 사람이 있었다. 처음엔 기자인 줄 알았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의 눈빛이 달랐다. 호기심이 아니라 소유욕에 가까운 시선이었다. 민수와 수진이었다. 하준은 그들을 보자마자 멈췄다.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다. 20해 동안 지워버렸던 얼굴들이 현실이 되어 서 있었다. 하준아,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하준의 몸이 굳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아빠야. 엄마도 있고. 그 말들이 그의 세계를 거칠게 흔들었다. 하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누구세요? 그 차가운 한마디가 그동안 쌓아온 그의 삶을 지키는 방패였다. 민수는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 진짜 후회가 있는지 하준은 알 수 없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습니다. 하준은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그를 따라왔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이제라도 가족으로. 그 말은 늦은 사과보다 더 잔인했다. 하준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하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이 눈치를 보며 물을 내왔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았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왔구나. 네. 그 한 단어에 20해의 시간이 실렸다. 나는 그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 집의 평온을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민수와 수진이 어떤 얼굴로 나타났을지, 하준이 어떤 말을 들었을지 상상할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의 성공은 그들을 다시 불러온 신호였다는 것을. 성공의 그림자는 결국 과거를 데려왔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하준은 평소보다 일찍 나왔지만 눈밑이 퀭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신었고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어제 누가 왔니? 하준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더 묻지 않아도 그의 표정이 이미 답을 하고 있었다. 뭐라고 하던. 부모라고. 그 말이 이 집안에 오래 울렸다. 나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렸다. 부모. 그들이 그 말을 쓸 자격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아니, 너무 잘 알았다. 신경 쓰지 마. 하려고요. 그러나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나는 보았다. 그날부터 민수와 수지는 하준의 삶을 따라다녔다. 회사 앞, 집 근처, 심지어 지은이 일하는 카페 근처까지.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권리라도 되는 것처럼 하준의 시간을 점유하려 했다. 한 번만
이야기하자. 네가 이렇게 잘 됐는데 우리가 몰라야 하니? 그 말들은 사과가 아니라 계산처럼 들렸다. 하주는 그들을 무시하려 애썼지만 점점 지쳐갔다. 그의 세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지은은 그런 하준을 지켜보며 분노했다. 이건 스토킹이잖아. 괜히 더 키우고 싶지 않아. 그래도 하준은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알려지는 게 그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민수와 수진을 마주쳤다. 그들의 얼굴은 20해 전과 달리 말끔했다. 성공한 사람의 부모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다. 여기 왜 왔어? 어머니, 그 부름이 내 속을 뒤집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하준이 좀 보게 해주세요. 그 애는 너희 아들이 아니야. 수진이 울먹였다. 그래도 우리가 낳았잖아요. 난 게 다야? 키운 건 누군데? 그들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도 포기는 없었다. 우리는 그냥 다시 가족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픔보다 분노에 가까웠다. 가족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야. 그날 이후 나는 이 싸움이 오래 갈 거라는 걸 알았다. 성공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집요했다. 그날 밤 하주는 늦게 돌아왔다. 얼굴에는 분노와 피로가 섞여 있었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두려운 사람처럼. 할머니, 응. 그 한마디가 그가 아직 돌아올 곳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저 사람들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너가 잘 되니까. 나는 숨기지 않았다. 현실은 그보다 더 잔인할 수 없었으니까. 내가 가난했을 땐 아무도 안 왔지. 하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이제는 그가 나보다 훨씬 컸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시 아이였다. 할머니, 나 괜히 성공했나 봐요. 아니, 네가 잘 된 건 죄가 아니야. 근데 이게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그래도 네가 잘못한 건 없어.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는 자신의 성공이 사랑보다 큰 미끼가 되어버린 슬픔이 담겨 있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다. 오래전 바구니가 놓였던 그날처럼. 너는 네 인생을 산 거야.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네 가족은 여기 있어. 하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이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성공의 그림자는 길었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하주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민수와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하준이 자신들을 피할수록 더 집요해졌다. 회사 로비, 주차장, 집 근처, 그들이 나타나는 장소는 점점 더 하준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간절함과 탐욕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아들, 우리 좀 보자. 네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부모가 모른 척하는 게 말이 돼? 그 말들은 위로도 사과도 아니었다. 마치 권리 주장처럼 들렸다. 하주는 그들을 피해 경비를 불렀고 회사는 보안을 강화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분노했다. 이건 집착이야. 그냥 무시하면 사라질 거야. 아니, 저 사람들 뭔가 노리고 있어. 그 노림이 무엇인지는 곧 드러났다. 어느 날 민수가 하준에게 직접 말했다. 너 회사 지분 꽤 있지? 그게 왜요? 가족끼리 도와야지. 그 한마디에 하준은 모든 걸 이해했다. 사과보다 먼저 나온 것이
돈 이야기였다. 그 순간 그들이 왜 돌아왔는지 명확해졌다. 집에 돌아온 하주는 손을 씻으면서 말했다. 할머니, 저 사람들 돈 때문에 왔어요. 알고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말할 줄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싸움의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수와 수지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하준의 지인들에게 접근하고 과거 이야기를 흘리며 동정을 사려 했다. 아들을 버린 불쌍한 부모라는 서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인터넷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퍼졌다. 하준을 냉정한 아들로 만드는 글들이 올라왔다. 나는 그 글들을 보며 손이 떨렸다. 세상은 언제나 더 약한 쪽이 아니라 더 떠드는 쪽의 말을 먼저 믿는다. 하준은 점점 더 고립되었다. 회사 사람들 중 일부는 그를 조심스럽게 바라봤고 기자들은 가족 이야기를 캐내려 했다. 성공은 그를 보호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많은 공격을 불러왔다. 할머니, 나 이 싸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겨야지. 어떻게? 진실로. 그 진실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아플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민수와 수진의 전략은 단순했다. 피해자 코스프레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잠시였다고, 다시 찾으려 했다고 떠들었다. 그 말들은 기사와 댓글 속에서 점점 더 사실처럼 굳어갔다. 저 사람들 진짜 불쌍하다. 아들이 성공하니까 부모를 버렸네. 하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다. 그는 평생 버림받은 기억과 싸우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버림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지은은 인터넷에 퍼진 글들을 하나하나 캡처했다. 회사 동료들 중 몇 명은 하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얘기 사실이야? 그 질문이 어떤 비난보다 더 아팠다. 민수는 방송국까지 찾아갔다. 인터뷰를 요청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는 정말 아이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형편이. 그 거짓말이 전파를 탔다. 하주는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화면 속의 민수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처럼 보였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분노로 몸이 떨렸다. 저 사람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거짓이 진실보다 더 그럴듯해지는 순간이었다. 하주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명예훼손과 스토킹. 그러나 법은 느렸고 여론은 더 빨랐다. 그는 그 사이에서 흔들렸다. 할머니, 이거 끝까지 가야 할까요? 그래. 더 시끄러워질 텐데. 이미 시끄러워. 그 말에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민수와 수지는 집 앞까지 왔다. 이웃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리를 질렀다. 부모를 버린 불효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소음 속에서 하주는 문을 열지 않았다. 나는 대신 나갔다. 당신들, 그만해. 어머니, 말 좀 해보세요. 할 말 없어. 나가.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무대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민수와 수진의 행보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그들은 하준이 다니는 회사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표면상으로는 개인 사업체였지만 실상은 하준을 기다리기 위한 거점에 가까웠다. 출근길에, 퇴근길에 언제든 마주칠 수 있도록. 하준은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려 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는 얼굴은 그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회사 경비가 그들을 쫓아내도 다음 날이면 다시 나타났다. 그 집요함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 지은은 하준의 휴대전화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게 했고 메시지는 걸러냈다. 그 안에는
돈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네가 도와줘야지. 가족끼리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문장들은 도움 요청이 아니라 청구서처럼 보였다. 하주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회사 회의 중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사소한 말에 짜증을 냈다. 성공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기는커녕 더 많은 공격을 불러왔다. 오빠, 잠 좀 자.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 무너지면 저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그 말이 하준을 멈춰 세웠다. 그는 결국 병원에 갔다. 과로와 스트레스. 의사는 휴식을 권했지만 하준은 고개를 저었다. 싸움이 끝나기 전에는 쉴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보며 20해 전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을 뛰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도 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내 몸을 쓰지 않았다. 지금은 아이가 자기 몸으로 나를 지키고 있었다. 민수와 수지는 여론전을 강화했다. 더 많은 인터뷰, 더 많은 눈물.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하준을 차갑게 바라보는 시선도 늘었다. 돈 벌더니 부모를 버렸다. 피도 눈물도 없는 놈. 그 말들이 하준의 이름과 함께 검색되었다. 성공이 오히려 그의 목을 조였다. 할머니, 이거 언제 끝나요?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말은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나는 다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20해 동안 아이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전투였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하준이 받지 않자 이번엔 내 휴대전화로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나는 받았다. 어머니, 왜 전화했어? 하준이 좀 설득해 주세요. 뭘?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조금만 도와달라고요.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보다 계산이 더 짙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힘들면 네가 벌어서 살아. 어머니, 그게 말이 20년 동안 난 그렇게 살았어. 그 말에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도 전화를 걸어왔다. 울먹이며 말했다. 저희도 부모잖아요. 부모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야. 그래도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손이 떨렸다.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모든 고생이 되살아났다. 민수와 수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법을 들먹였다. 부양 의무, 부모를 모셔야 할 책임. 그 단어들이 다시 하준을 압박했다. 할머니, 저 사람들 법 얘기해요. 겁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걱정 마. 나는 이미 싸움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는 20회를 꺼내 놓았다. 병원비 영수증, 학원비, 생활비 기록. 오래된 수첩에 적힌 숫자들은 내 인생의 무게였다. 이 정도면 친부모의 양육 책임 방기가 명확합니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법이라는 것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하준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혼자서 버텨왔던 아이의 어깨에서 조금 힘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민수와 수진의 집요한 추적은 이제 법의 벽에 부딪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골목의 소문이 아니라 기록과 판결의 문제가 될 터였다. 그리고 나는 그 기록을 누구보다 오래 쌓아온 사람이었다. 결혼식은 하준과 지은에게 작은 휴식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했다. 수많은 싸움과 소음 속에서 둘은 조용히 서로를 선택했다. 하준은 지은과 함께 살기 위해 나와 함께 머물 수 있는 집도 이미 마련해 두었다. 세 사람의 삶이 드디어 평범해질 것처럼 보였다. 식장에는 은은한 꽃향기와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하객들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고 나는 앞줄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주는 긴장한 얼굴이었고 지은은 밝게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소중해서 나는 잠시 모든 걱정을 잊었다. 그러나 문이 열리면서 그 평온은 산산이 부서졌다. 하준아, 민수의 목소리가 식장 안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민수와 수진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 자리가 자기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아빠 왔다. 엄마도. 그 말에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그리고 핸드폰이 하나둘 올라갔다. 누군가는 촬영했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게 진짜 부모야? 그 순간 이 결혼식은 축하가 아니라 재판이 되었다. 누군가는 놀라고 누군가는 흥미롭게 바라봤다. 하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경비 불러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는 흔들림이 숨어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부모가 아들 결혼식에 오는 게 죄야? 민수의 말은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키웠다. 수지는 울며 말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연기가 이 자리를 무대로 삼고 있었다.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이 싸움은 이제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벌어지는 공개 재판이 되어버렸다. 경비들이 다가와 그들을 끌어내려 하자 민수는 소리를 질렀다. 저 불효자식! 부모를 버린 놈! 그 외침이 식장의 음악을 찢었다. 지은의 부모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 아이들의 시작을 이렇게 더럽히게 한 것이 너무 미안했다. 결국 민수와 수지는 끌려나갔다. 그러나 문이 닫힌 뒤에도 그들의 목소리는 밖에서 계속 들려왔다. 축복의 공간이 순식간에 소음과 수치로 변했다. 하주는 지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이 차가웠다. 지은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둘은 서로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처럼 서 있었다. 그날 결혼식은 끝까지 이어졌지만 누구도 완전히 웃지 못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사진 속의 웃음은 모두 어색하게 남았다. 하객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를 받고 지은의 부모는 끝까지 예의를 지키려 애썼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도 깊은 당혹감이 남아 있었다. 하준과 지은은 신혼여행을 떠났지만 그것은 도피에 가까웠다. 현실은 비행기표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신혼여행 중에도 민수와 수지는 멈추지 않았다. 호텔 프런트로 전화를 걸어왔고 하준의 이메일로 긴 메시지를 보냈다. 부모를 이렇게 대하면 벌 받는다는 말과 그래도 가족 아니냐는 말이 번갈아 나타났다. 하준은 그 메시지들을 지우며 점점 더 무거워졌다. 돌아온 첫날 집 앞에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수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이 집이 여전히 자기들 것인 양 보였다. 이제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습니다. 하주는 그들을 지나쳐 문을 열려 했다. 그 순간 수진이 소리를 질렀다. 너 양심도 없어? 부모를 이렇게 대하면 천벌받아. 그 말에 지은이 앞으로 나섰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또 누구야? 저 하준 씨 아내예요. 수진의 눈이 번쩍였다. 그녀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다. 그래서 며느리면 뭐가 달라져? 할머니가 이 사람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알아요? 그건 우리 집안일이야. 그 말에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들이 버렸잖아요. 말 조심해. 수진이 손을 들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만해.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모두가 나를 보았다. 민수와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어머니, 이건 우리가. 네가 버린 집이다. 그 말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싸움은 이제 숨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수진의 손이 허공에 멈춰 있는 동안 골목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은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주는 그 사이에 서서 두 여자를 막아섰다. 이제 그만하세요. 네가 뭘 안다고. 제가 알 건 다 알아요. 그 말에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닌 어른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민수는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어머니, 우리 다들 흥분했어요. 그냥 이야기만 좀. 이야기. 그래요. 가족끼리. 나는 웃지 않았다. 가족은 버리고 찾는 게 아니야. 그 말이 이 싸움의 본질이었다. 이웃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었다.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민수와 수지는 이제 이 상황이 자신들에게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물러설 수 없는 선을 넘어 있었다. 우리가 왜 이래야 해요? 돈 때문이지. 아니에요. 아니라고. 나는 수진을 똑바로 보았다. 하준이 가난할 때 어디 있었어? 그때는 전화 한 통 했어? 사정이. 편지라도 보냈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 역시 시선을 피했다. 침묵이 그들의 모든 대답이었다. 지금 와서 부모 행세하지 마. 그래도 피는 비는 책임질 때만 의미가 있어. 그 말에 하준이 숨을 들이켰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가 이 싸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우리 집에서 나가. 어머니, 여긴 네 집이 아니다. 민수와 수지는 결국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포기보다 분노가 더 많았다.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들이 물러간 뒤에도 집 앞의 공기는 오래 가시지 않았다. 지은은 문을 닫고 나서야 깊게 숨을 내쉬었다. 하주는 현관에 기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막 끝난 싸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미안해. 뭐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오빠 잘못 아니야.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이 싸움이 단지 과거의 그림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의 가족을 지키는 전투라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민수와 수지는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는 협박에 가까웠다. 법적으로 따져보자. 부모 부양 의무가 뭔지 알지? 하주는 전화를 끊고 나를 보았다. 할머니, 이제 정말 법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도망치지 말자. 그 말에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아이는 더 이상 도망치는 아이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어른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서류와 숫자, 판례로 가득 찬 공간에서 나는 20회를 꺼내 놓아야 했다. 병원비 영수증, 학교 안내문, 학원비 기록. 낡은 수첩에 적힌 숫자들은 내 손때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었다. 이게 다 제가 쓴 겁니다. 변호사는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하주는 내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이 기록들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돈의 기록이 아니라 인생의 기록이었다. 친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그럼 부양 의무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법이라는 것이 때로는 늦게 오지만 올바른 곳에 서기도 한다는 걸 느꼈다. 민수와 수지는 곧 소장을 보냈다. 내용은 예상대로였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
그 종이를 읽으며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은 20해 동안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제 와서 권리만을 요구하고 있었다.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 앞에서 민수는 다시 눈물을 보였다. 저희도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 말에 하준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순간임을 알았다. 사랑했다면 왜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형편이 형편이 나아진 뒤에도 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들은 판사보다 더 무거웠다. 나는 증인석에 섰다. 20회의 기억이 그 자리에서 나를 지탱했다. 이 아이는 내가 키웠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무거운 진실이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고요했다. 나는 증인석에서 판사의 눈을 마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숫자보다 감정이 먼저 떠올랐다. 그러나 감정을 말로 바꾸는 것이 이 싸움의 핵심이었다. 하준이가 열이 나서 밤새 울던 날이 많았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동네를 돌며 돈을 빌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 친부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판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초등학교 입학식, 운동회, 졸업식. 저는 일하느라 못 간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 옆에는 늘 제가 있었습니다. 하준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나를 보며 자신의 과거를 다시 보고 있었다. 민수는 변호사를 통해 반박했다. 우리는 경제적 사정이 사정이 나아진 뒤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건 말이 끊겼다. 법정은 변명보다 기록을 믿었다. 변호사는 나에게 수첩을 제출하라고 했다. 낡은 페이지들, 날짜와 금액. 그것은 한 사람의 청춘과 노후를 갈아 넣은 장부였다. 이 기록들이 아이를 키운 증거입니다. 나는 그 수첩을 내려놓으며 이상하게도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진실이 이제는 공식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준은 증인석에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묵이 이 싸움의 방향을 정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키워진 아이였고 그 기록이 법정에 있었다. 재판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 민수와 수진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이야기를 반복했고 하준의 변호사는 그 말들 사이의 공백을 하나하나 짚어냈다. 언제 연락을 했는지, 얼마를 보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질문 앞에서 그들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다. 우리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 형편이 나아진 뒤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점점 기울었다. 진실은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무게를 더하고 있었다. 나는 방청석에서 하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침착해 보였지만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이 싸움은 돈보다도 그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었다. 그는 버려진 아이인지 키워진 아이인지 법이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했다. 판사는 판결을 미루고 서류를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 사이 민수와 수진은 하준을 향해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다. 그래도 한 번만 생각해봐라. 우리는 네 부모다. 하준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부모는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에 민수의 얼굴이 무너졌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법정보다 더 무거운 판결이 이미 내려진 듯했다. 며칠 뒤 판결문이 나왔다. 하준의 변호사는 그것을 조용히 읽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민수는 숨을 쉬지 못했고
하주는 주먹을 쥔 채 한 글자 한 글자를 들었다. 원고의 부양 요구는 기각됩니다. 피고는 친부모의 양육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부양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20회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은 내려간 느낌이었다. 하주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잃은 것도 많았다. 그래도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았다. 판결 이후 민수와 수지는 법정 밖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떴다. 그동안 만들어온 피해자 이미지가 법원의 한 문장으로 무너진 순간이었다. 하주는 법원 계단에 서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지은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이제 도망치지 않는 사람의 손이었다. 끝난 거야? 법적으로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이 싸움이 마음까지 끝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주는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미안해요. 뭐가? 괜히 제 성공 때문에 이런 일이. 네가 잘된 건 죄가 아니다. 그 말을 나는 여러 번 반복하고 싶었다. 민수와 수지는 그 뒤로도 몇 번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제는 법이라는 선이 그들을 막고 있었다. 더 이상 협박도 요구도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으로 정말 고립되었다. 나는 그 사실에 기쁨보다 허탈함을 느꼈다. 20회를 벌여온 사람들이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잃는 모습을 보는 건 승리라기보다 비극에 가까웠다. 그래도 그 비극은 그들 스스로 만든 것이었다. 하주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나는 그의 방 문 앞에 서서 그 평온한 숨소리를 들었다. 이 아이가 드디어 과거의 소나기에서 조금은 벗어났다는 걸 느꼈다. 판결이 난 뒤로 집안에는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전화벨도 문 두드리는 소리도 없었다. 그 침묵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편안해졌다. 하준과 지은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고 나는 그들이 숨을 고를 수 있도록 곁에 머물렀다. 그러나 과거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겨울날 민수가 혼자 찾아왔다. 수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눈빛에는 더 이상 계산이 없었다. 어머니, 나는 문을 반쯤만 열었다. 왜 왔어?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 보고 싶어서.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하준이는? 없어. 그럼 편지라도.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다. 읽어볼지는 내가 아니라 하준이 정한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나는 하준에게 그 편지를 건넸다. 이게 뭐야? 네 아버지가 보낸 거. 하준은 한동안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열었다. 편지에는 변명 대신 후회만이 적혀 있었다. 아이가 아플 때 곁에 있지 못한 것, 성장의 순간을 놓친 것, 할머니에게 모든 짐을 떠넘긴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은 없지만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하준은 종이를 접었다. 용서해야 할까요? 그건 네가 정할 일이다. 하준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멀리서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그것은 완전한 용서도 완전한 단절도 아니었다. 그러나 하준이 선택한 거리였다. 과거는 그렇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자리를 바꾸었다. 시간은 흘렀다. 지은은 아이를 가졌고 집안에는 다시 생명의 기운이 돌았다. 아기가 태어나던 날 하준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나는 오래전 바구니 속에 누워 울던 아이를 떠올렸다. 버려졌지만 선택받았던 아이. 그리고 이제 사랑 속에서 태어난 또 하나의 생명. 아이는 자라서 나를 증조할머니라고 불렀다. 그 목소리는 이 집에서 가장 밝은 소리였다. 하주는 회사 대표가 되었고 지은은 아이를 키우며 이 집을 지켰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았다. 피가 아니라 시간으로, 희생으로, 선택으로 묶인 가족으로. 민수는 가끔 담장 밖에 섰다. 아이가 손을 흔들면 그는 울면서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가까이 오지는 않았다. 그것이 하준이 정한 거리였고 우리가 허락한 용서였다. 정원에 앉아 아이를 안고 햇볕을 쬐며 나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함께 버텨낸 시간이다. 버려진 아이는 결국 사랑 속에서 자랐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생명을 품었다. 피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시간이 만든 가족이었다.